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2026 공감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재단법인 통일관나눔회 이영선 이사장님의 축사를 들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공감 한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걸고 같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통일과 나눔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해가고 또 확산해갈까 하는데 우리의 전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공감 한반도에 저희들이 아카데미도 있고 또 이런 토론의 순서를 갖게 된 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게 된 거 저희로서는 무척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뭐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둘째는 국제 정세가 허용해야 되는 거다. 뭐 독일의 경우 딱 들어맞는 그런 얘기죠.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라이샤오 교수는 독일보다는 한국이 먼저 통일될 거다 그랬습니다. 뭐 완전히 오판이었죠. 그는 결국 이 국제 정세, 이 사회주의 경제권이 무너지는 것을 예측 못했던 것이 큰 하나의 오판이었고, 또 하나는 동독 주민이 말하자면 통일을 원했을 것이다, 원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도 예측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면 둘 다 어렵죠. 국제 정세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썩 페이버러블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떨까, 이건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퀘션입니다. 물론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당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토론의 주제를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딱 내걸고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주제이자 논의의 출발점이 된 북한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발제해 주시면서 공감 한반도 연구회 대표인 윤덕민 대사님의 개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런 토론회가 마련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신 우리 통일과 나눔재단의 이영선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는 저희 공감과 나눔 아카데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대토론회는 한번 북한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첫 직장을 잡은 곳이 외교안보연구원이라는 곳이었는데 35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게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였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한 35년 동안 워칭을 해왔는데
그동안 가져왔던 많은 가정과 관성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항상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보라고 보수라고 이렇게 나누는 하나의 기준점을 되는 것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좀 이상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참 북한 문제를 보면서 참 우리가 관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왔는데 그것이 맞는지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0가지의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질문을 갖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가장 정통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대토론회를 하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북한은 경제 위기다라는 얘기를 거의 30여 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30여 년 동안 경제 위기면 그 체제가 과연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과연 북한이 정말 경제 위기였는지, 아니면 지금도 경제 위기라 그러는데 진짜 경제 위기인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제기구,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매번 자료도 굉장히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자료도 보니까 기아 지수가 세계 최고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것도 맞는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30여 분에 걸친 경제 식량난,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지금 굉장한 번영을 부린 것처럼 평양의 불빛이 굉장히 밝아져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북한은 개혁과 개방으로 갈 것이다. 이미 개혁과 개방에 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북한이 합병법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서방의 이런 전문가들이 드디어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 개방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봤습니다. 일본의 어떤 신문을 봤더니 당시에 그 평양을 방문했던 일본 기자들이 평양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을 때 금붕어를 팔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드디어 북한의 시장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얘기했는데, 아마 그 금붕어를 파는 장수는 예전서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KBS에서도 드디어 개방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경제특구를 김정은 씨가 발표를 해서 드디어 도이모이식의 베트남식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이 일견 보면 시장 경제로 가는 듯한, 초기 시장 경제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사회 통제의 장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중점이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번 질문입니다. 북한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 변화가 불가피하다. 북한 평양의 여성들의 그 의복이 상당히 패셔너블해졌다. 북한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에 K-팝이 굉장히 열풍을 해서 여기 보면 레드벨벳을 비롯한 백지영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김정은과 만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팝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도를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처형되고 무기징역을 받고 교화형을 받았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보도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회 변화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를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김주혜 씨가 계속 그 정면에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 행사마다 가장, 심지어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앞서서 걷고 있는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4대 세습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오늘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북한 체제가 안정적인 것인지, 30여 년에 걸친 경제 식량난에 저렇게 사회 변화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개방으로 가는 그런 상황, 시장 경제로 가고, 이렇다면 북한의 체제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우리도 한번 여기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교안보 분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비핵화는 정말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외부 세력이 너무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어적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외부의 압박을 없애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 햇볕 정책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과 이런 것을 다 풀어주면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으로 간다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 비핵화에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인지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는 북핵 문제도 한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풀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또 정말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인지, 또 조만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또 한번 목격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는 북한이 통일을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고 헌법도 바꿨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모든 통일과 관련된 것을 지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우리 이 통일과 나눔재단과 우리 공감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통일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NSS라고 해서 국가 안전보장 전략서를 펴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미국이 생각하던 이 지역에 있어서의 안보 공약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문명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위기론만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의 위협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도 뭐 경제적인 얘기 외에는 별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위협이 얘기되는 게 에치슨 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와 대만이 동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대만에서 유사시가 우리 강 건너 불 일이냐, 아니면 이게 한반도에도 비화될 수 있는 일이냐, 우리는 중립을 지키면서 이것이 비화되지 않도록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연계관계는 없는 것인지, 한번 가장 핫한 외교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특히 88 올림픽 이래로, 노태우 정부 이래로, 민주화 이래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표방해 왔습니다. 물론 조금씩 철학적인 차이점은 있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노태우 정부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협력해 나가면서, 포용해 가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통일해 나간다라는 것이 역대 우리 모든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김영삼 정부 때는 하드 크래시를 한다 그럴까요? 그 북한이 급격하게 쓰러지면 우리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북한을 소프트 랜딩하기 위해서 포용 정책을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들도 표방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또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북한이 외부 세력이 너무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적 성격에서 핵을 개발하고 개혁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으로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으로 나설 것이다, 핵을 포기하고, 또한 그러한 논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역대 정부가 한 번도 제가 생각하기엔 북한을 압살하려고 한 정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포용 정책의 틀 속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쓰러질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엄청난 마이너스의 부담이 된다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이 당시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할까요? 외부 폭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논의할 때 결정적으로 그걸 가장 크게 막았던 것이 바로 보수적인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이
급격하게 쓰러지는 걸 다 싫어했고 그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면서 변화해 나가는 걸 모두 원하고 있고 지금 모든 우리 정부가 포용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현재 이 포용 정책이 과연 이것이 맞느냐, 어떠냐 이렇게 계속 우리는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은 없느냐 한번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평가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대토론회는 이와 같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가장 정통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반나절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성옥입니다. 오늘 연말에 무척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감 한반도는 그동안 남북 관계와 또 대한민국 안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하고 나름 좋은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정책 건의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덕민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일부에서는 북한 체제가 과연 안정적인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참석하신 네 분, 우선 세 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정부의 정책 최일선에서 활동하시고 또 대학 강단에서 또 연구원에서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내공 있는 분들을 오늘 다행스럽게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도 내년 2월이면 만 14년이 됩니다. 초기에 2012년도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을 때 굉장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리를 흔들면서 공개 연설을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다시는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아매지 않게 하겠다. 김일성 때부터 이야기해온 이 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걸로 평가를 되고 있고 오히려 50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과연 북한 체제는 김정은 정권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안정을 평가하는 지표는 좀 전에 우리 윤덕민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가 과연 안정적인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 사회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김일성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화, 통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북한의 핫한 이슈가 김주애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연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체제 안정화라는 주제를 갖고 네 가지를 각각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한 식량 문제, 두 번째는 시장과 통제 문제, 그 다음에는 사회 변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 변화, 시장과 통제. 마지막으로 김주애 후계 문제를 논의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북한 체제가 안정하냐라고
라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5개 주제이기 때문에 한 주제당 한 20분 정도, 길면 20분, 한 분당 한 5분 내지 6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안정화까지 토론이 끝나면 플로우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플로우의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경제난 문제입니다. 북한의 식량난하고 경제난하고는 같이 봐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이 최대 1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 시대는 그때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식량난은 어렵다. 그 어려운 식량난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과연 그런지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전문가 분들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적 경제 식량 위기는 사실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천식 차관님께서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식입니다. 제가 우리 유성호 기사장께서 지금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쑥스러운 게 과연 내가 전문가인가? 북한 전문가인가? 근데 저는 요새 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게 전문가가 되려면은 북한 실태에 대해서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현장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팩트 파인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문가로 그러니까 약간 쑥스럽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최고라는 말을 붙으니까 더욱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안정적인가 그 문제 좀 크게 좀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북한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역사의 유사 이래 이렇게 이상한 체제가 없고 지금 그 200개 가까운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체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한테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걸 누가 흔드는 데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윤덕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흔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어떤 나라도 북한을 흔들어 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자꾸 그런 식으로 그 외부 타수를 돌리면서 내부 체제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정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그 불안정의 하나의 이제 요인으로서 경제를 들 수 있는데 제가 그 유엔 통계를 보면서 북한 GDP 1인당 GDP를 보니까 1970년에 그 350달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2024년에 650달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350에서 650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에 1인당 GDP가 270달러였습니다. 근데 2024년에 33,500달러인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100 몇십 배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북한은 2배? 2배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게 그 속된 말로 경제가 꼬라박았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그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빈곤한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가 그런 식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지금 그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통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월 달에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관료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북한은 기초식품과 생필품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차 당대를 하면서 7차 당대 때 세웠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모든 면에서 형편없이 미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관료들은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북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독려하고 하는 것도 전부 거기에 기초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외부의 수혈이 없이 내부 자원을 동원해서 하려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아파트나 짓고 또 뭐 저기 원산 갈마지구에 휴양지나 짓고 그런 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공업발전 20 곱하기 10 해가지고 쭉 그 건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경제적인 그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개념의 경제관념으로 봐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저렇게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년 교수님께서 한 5분 내지 6분 정도 북한 식량 위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저 유사 관련되는 부분은 그냥 경계 없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저는 경제학 하는 사람인데 경제학자 잘하는 것이 참물기 연구입니다. 그 팩트를 일단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북한 경제가 정말 위기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 자료 갖고 계신 2페이지 보시면 북한은 2010년대 즉 북한의 대북 경제 제재가 2016년부터 들어갔는데 그 이전도 물론이고 경제 제재 이후에도 고성장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그 비공식 세미나 자료하고 그다음 북한이 그 외부 국제 사회에 발표한 북한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VNR을 하고 그 결합해 본 그 테이블이 2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 북한의 그 국내 총 생산은 달러 기준으로 2013년에 250억 달러에서 2019년에 335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은 5.1%였다. 아주 고도 성장했다는 거죠.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북한도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뭐 건물도 들어서고 이런 걸 보면 북한이 성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하지만 그 남한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대부분 경제학자의 판단은 이와 다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그림이 제 책에서 추정한 북한의 장기 경제 성장률인데 이 1990년 중후반에 고날 행군기까지 북한의 성장률이 하락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이 일종의 시장화와 그 다음에 부분적 대외 개방을 통해서
성장을 조금씩 해왔지만 크게 보면은 이 고도 성장보다는 상당히 그 스테이그넌트한 이제 그런 성장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고, 그 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그러면 대북 경제 제재가 어떤 식의 효과를 미쳤을까 하는 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 요인이 제재란 것이 이제 무역 제재가 핵심 중 하나거든요. 이제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그 고난 행군 이후에 조금씩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이, 하나는 대외 개방, 즉 무역을 열심히 한 것, 두 번째는 북한의 대내 시장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 대북 경제 제재를 이렇게 받게 되면서 4페이지 보시면 북한의 대외 무역이 급락합니다. 즉 2016년 대비해서 2015년 대비해서 그 이후 보시면 4페이지 하단에 무역 총액이 급락하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떨어집니다. 즉 북한은 대북 경제 제재를 받기 전에 무역 개방도가 전 세계 평균에 육박하는데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북한의 성장의 원천이었던 무역에 막히면서 이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대내 시장 활동과 연관됐기 때문에, 즉 무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시장에 돈을 쓰게 돼 있고, 또 무역을 통해서 소비자를 수입해서 시장 공급하게 돼 있으니까 이 수요 공급이 다 충격받게 되면 그 시장 활동, 즉 시장 소득이 줄어듭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상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경제학 안 하신 분들은 북한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무역 충격을 극복해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만, 그런 경제학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상상에만 있는 것이죠. 그 실제 데이터가 있느냐 보시면 그 5페이지를 보면 북한의 그 탈북민 남한에 오신 분들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이제 해마다 한 100분 가량 북한에서 제3국을 거치되 짧게 거치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경제 제재 전과 후를 보면은 북한의 그 주민 소득이 한 25% 준 것으로 2017, 18, 19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 준 계층이 어디냐면은 북한의 상위 계층입니다. 상위 20%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북한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20%, 그다음 하위 20%, 하위 20%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분들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탈북민 데이터라는 것이 신뢰할 만한가?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표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이 통계 기법을 통해서 연간 해마다 오는 탈북민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통제한 것입니다. 즉 북한에 살 때 경제 계층, 그다음 북한에 산 지역, 그다음 북한에서의 학력을 다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 정확할 수 있는 것이 야간 조도. 지금 이 탈북민들이 덜 오게 되고 하면서 북한을 잘 파악 못하잖아요. 대신 위성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활동을 보기도 하고, 밤에 빛을 통해서 야간 조도를 통해서 북한 경제 활동을 추정합니다. 이 결과가 이제 경제학 저널 중에 가장 좋은 저널 중 하나인 톱 저널에 퍼블리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한국 그 연구자가 한 것인데, 야간 조도를 통해서 2017, 18, 19년 동안에 북한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하락했냐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GDP가 한 12% 하락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탈북민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야간 조도를 통한 데이터가 거의 일치합니다. 북한 주민 소득은 2017, 18, 19년에 한 25% 줄었고, 이게 아마 GDP로 환산하면은 한 12%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북한 경제 규모는 한 12% 줄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의 결론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아직 연구가 안 되고 있지만 아마도 17, 18, 19년 충격만큼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해서 2022년 정도까지 북한 경제 규모는 한 25%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미국의 대공황이 미국 GDP가 한 3분의 1 줄은 거거든요. 33%. 근데 25%준 것은 북한의 고날 행군 때 충격보다는 덜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위기라 부르지 않고 뭐 딴 말로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북한의 그 성장론보다는 위기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것이 반드시 식량 위기를 포함하느냐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아마 이 박사님께서 좀 더 정확히 하실 것 같고 저 시간 관계상 약간 추가 말씀드리면 뭐냐면 북한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제의 충격은 매우 컸다. 뭐 대공황막 아니지만 GDP 25% 하락은 매우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식량 위기는 약간 다른 결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좀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랑 그 체제 위기를 바로 연결시킨 것도 굉장히 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레이어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체제 위기와 이제 경제 위기는 제가 좀 이따가 여러 가지 변인들을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평가는 식량 위기는 크게 보면은 국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계층적으로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식량난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크게 줄었고 지금은 약간 회복되고 있지만 그 회복 정도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정화 부분은 제가 이걸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석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앞에 두 분들은 좀 이렇게 큰 말씀들을 좀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물어보시는 대로 답변을 하니까 저는 식량 문제, 지금 식량 상황이 어떠냐, 식량 위기냐 여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뭐 다음에 큰 얘기할 수 있으면 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전제예요. 첫째, 이건 다 인정하잖아요. 뭐냐면 북한은 아직도 식량 문제가 있다, 어렵다. 뭐 굶어 죽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렵다. 이게 그래서 인정하는 거고, 이렇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가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 1990년대 중후반에 사람들 굶어 죽었고, 그 이후에는 좀 굉장히 좀 나아져서 잘 지내다가 2017년, 18년 대북 제재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힘들어지나?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 코로나 때부터는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일부 사람은 너무 어렵다. 지역에 따라서.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식량 상황을 보는 거는요, 세 가지 변수를 봐야 돼요. 하나는 어베일러빌리티, 식량이 얼마나 많으냐, 늘어났느냐, 생산이 줄었느냐. 두 번째는 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먹는 놈한테 더 가느냐, 아니면 못 먹는 놈한테 더 가느냐, 뭐 이런 거. 세 번째 소득이에요. 이게 좀 여러분들 잘 직관적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여러분들 소득이 늘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먹을 걸 쌀 먹죠? 쌀 먹을 걸 고기를 먹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쌀을 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쌀이 옛날에 200kg 필요했는데 100kg만 있어도 돼요. 이게 거꾸로 가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식량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럼 현재 식량 사정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전반적인 어베일러빌리티의 문제는요. 북한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2000년 이후에 통계는 상당히 조금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 통계 자체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김정은 자체 언급을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은이 2023년, 24년에 뭐라 그러냐면 500만 톤 생산했다. 그리고 그 뒷말이 괜찮은데요. 그만하면 됐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야, 이번에 500만 톤 생산했어? 그럼 내년에 600만 톤 하고 그 다음에 700만 톤 하고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에요. 많이 달라졌어요. 500만 톤 생산했는데 물론 500만 톤 생산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500만 톤, 그 개념으로 500만 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여튼 500만 톤 생산됐는데 그만하면 잘했어. 뭐 됐네.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게 하자. 이 얘기는요. 별로 어베일러빌리티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나 약간은 호전됐거나 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대북 제재 이후에 이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저걸 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 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곧바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베일러빌리티 문제는 크게 별로 과거보다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분배 문제는 변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굶어 죽고 난 다음에 하도 여기에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쌀 사 먹는 거 있잖아.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터치를 안 한 지가 20년, 30년 됐는데 2003년, 23년, 22년, 23년 이때부터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양국 판매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아니 원래 있었던 거지만 만들어가지고 쌀을 말이야 앞으로 여기서 주로 사 먹어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쌀을 국가가 통제를 하면서 쌀을 팔고요. 시장에서는 식량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가능하면 하지 마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북한 정부하고 친한 사람들 공무원도 있을 테고요. 국영기업에 이래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품비서를 가지고 줘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시장에서 전적으로 사 먹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지겠죠. 껄쩍지근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배에서 문제고요. 분배고요. 세 번째 뭐냐면 소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 18년 이후에 제재를 했어요. 그러면 소득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다가 20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았어. 그러니까 더 떨어졌겠죠, 소득이. 이게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다이어트가요, 강제적으로 변해요. 옛날에 고기 먹던 사람이 쌀 먹어야 되고요. 쌀 먹던 사람은 옥수수 먹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이어트의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곡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곡물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곡물 중에서도 저가의 곡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뭐냐면 과거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뭐냐 하면 일부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이 곡물들을 통제를 해가지고 양봉에서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곡물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이걸 살 길도 별로 없을 뿐더러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다이어트가 상당히 이제 밑단계 다이어트잖아요. 쌀도 아니고 옥수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이냐 면 전반적으로는 어베일리비리티 상에서 나빠졌다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플러스 북한 당국의 통제력도 상승합니다. 곡물에 대한 통제가 상승하고요. 여기에다가 해외에서 그때 뭐 러시아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갑자기 대규모적으로 막 그냥 뭐 사람들 굶어 죽고 뭐 난리 난다. 이런 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거는.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식량을 철저하게 시장에서 사 먹고 시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일단 돈도 없어. 소득도 떨어져. 식량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이러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나 또는 그런 시기가 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관찰해 보기에 신약 유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식량이 어베일리비리티가 이렇게 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이어트 상에는 지금 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소득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걸 통제 상황으로 얘기를 하면요, 식량에 대한 통제 문제는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오히려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식량 위기가 나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단 민생은 여전히 좀 미저러블하고 주위에 따라서는 조금 더 힘든 사람도 있다. 그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정말 우리가 암상자, 블랙박스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참 어렵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제한이 많고요.
저도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북한을 들여다봤는데 과거에는 북한 사람들이 통신하는 내용들, 소위 S라 그러죠. 그걸 쉽게 잡았어요. 보위부 본부 평양에서 함흥에 있는 보위부 지부에다가 식량 문제 어떻다, 뭐 얼마나 누가 죽었다, 사회 혼란 같은 걸 전화를 하면 감청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굉장히 파악이 힘듭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정보는 상당한 정도의 창의력과 상상력, 정말 분석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팩트에 의존하게 되면 북한의 실체를 큰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께서 식량 문제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북한 식량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북 제재는 효과 없는 거다. 이제 제재하지 말자라고들 많이들 주장을 하는데 좀 전에 우리 김병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제재가 북한 경제에 굉장한 타격을 줬습니다. 다만 지금은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탈하면서 대북 제재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배와 소득에 따라서 식량난, 식량위기, 경제위기에 대한 체감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순서를 원래는 사회 변화는 불가피한가가 두 번째인데 지금 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과 통제, 이 문제를 바로 연결해서 식량 문제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시장화와 통제, 어느 쪽이 제대로 작동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천식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통제를 중심으로 한 거였고 계획경제라는 게 다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깨진 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당이 자원을 배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깨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발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사회 변화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북한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지도자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 세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는 북한을 지탱해왔던 신화와 노선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은 김일성이 조선을 해방했다고 하는 신화를 바탕으로 나라를 유지해왔고 그것이 이제 그 남조선 해방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최근에 그 김일성 해방 신화는 지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에 그 8.15 기념식에 김정은이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8.15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한 것은 1960년 이후에 거의 40 몇 년이야? 60년이 넘은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소련의 붉은 군대가 조선을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조선 해방 신화가 깨지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면은 남조선 해방 노선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민족, 두 개 국가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남북 간 단절로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북한 주민들이 남북 간의 그 소통과 개방이 되는 과정에서 교류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변했다고 북한의 김정은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걸 이제 그 룩 사우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북한 주민들이 이게 남북 간 소통을 하면서 자꾸 남쪽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묵고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걸 막은 게 2023년 12월 달에 나온 소위 그 이민족 이국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 통제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사회 통제의 대표적인 게 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 가져가서 사회 통제를 하고 있고 그게 시장 통제로도 연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석 박사 말씀하셨다시피 식량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그런 데서 이제는 양정 공급소가 이걸 맡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식량 통제가 가장 중요한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사회는 생내적으로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정권의 안정과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경제 관리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체제 변혁인데 그건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고 계속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병현 교수님. 네. 자유롭게 그냥 주제 상관없이 이게 다 상관이 들어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언론에 쓰는 칼럼에서 이제 북한의 변화를 조용한 혁명이다, 보이지 않는 혁명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김천식 차관님 말씀과 이제 거의 일맥상통한 것인데, 이제 북한의 시장화라는 것은 그 누룩처럼 이제 북한의 체제를 잠식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권력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일종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썼고. 이제 그의 그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나 책을 써왔습니다. 제가 9페이지 자료 보시면 위에 여러 논문을 통해서 시장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의 그 관경 유착, 그 뇌물을 증가시킨다. 그래 권력층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다음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그 시장 활동 때문에 신뢰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식, 즉 사유의식이 생긴다. 그 다음에 북한의 시장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정착을 잘하더라.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시장 활동은 북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북한의 이런 권력 그 유지에 부정적 효과를 미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북한의 밑으로부터의 혁명과 위로부터의 통제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과를 온 거겠죠. 이대로 계속하게 되면 밑으로부터의 시장을 통한 혁명이라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잠식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 양국 판매소, 뭐 또 시장 활동을 줄이려고 뭐 환전을 단속하고 그 시장 활동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활동과 동시에 북한을 이제 흔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남한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기 썼지만 이제 저희들이 탈북민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북한 체제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그 시장 활동과 남한 문화를 접한 횟수, 경로입니다. 이게 결합되면은 북한 체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정영향을 미치는 거죠. 따라서 김정은은 이제 남한 문화의 확산을 막고 그 시장 활동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아마 권력 유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시장과 북한 정권의 그 통제 사이에 일종의 히든 배틀이 벌어지고 있다. 그 배틀일지 이제 워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정권 차원에서 만만치 않은 전투라 보여집니다. 매우 어려운 전투라 보여지고,
제가 사회주의 이제 경제를 공부했습니다만 이 전투에서 이긴 정권은 없어요. 그 시장 활동이 이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주 막강한 때로는 이제 군대까지 동원한 그런 어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레닌이 1920년 초반부터 했던 그 일종의 시장 사회주의 같은 신경제 정책이 스탈린에 의해서 뒤집어지거든요. 그 뒤집어질 때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감옥 간지 모릅니다. 그만한 이제 군대까지 동원한 억압이 되어야지 이게 리버스 가능할 텐데 과연 북한 정권에 이제 그런 힘이 있을까? 또 그런 의지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통제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저는 제 책에서 썼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위로부터의 통제와 밑으로부터 시장화라는 것은 일종의 깨어지기 쉬운 균형으로 봅니다. 지금은 양쪽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균형으로 보이지만 아마 외생적 충격이나 또 정책에 어떤 미스테이크가 생기려면 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마 북한 사회 변화의 일종의 그 방향과 또 스피드를 결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석 박사님. 네. 아까 말씀 주신 저는 이렇게 주어진 질문 그대로 답변을 할 테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코코스를 찾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북한이 2023년에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하는 거는요.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김정은 성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불빛도 막 되고, 그러다가 제재에 두들겨 맞고, 그런데도 좀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 잘하면,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2019년이니까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닫아 걸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거 제재 안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이거 경제다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 고민에 따라서 2023년 나오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달라요. 옛날에 그 시장이 통제냐 뭐냐.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이렇게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볼게요. 북한이 시장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극단적인 거는 뭐냐면, 니들 개인 원리, 돈 벌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원리, 이런 거 아예 하지 마. 앞으로는 무조건 다 이거 명령, 사회주의로 해라.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거죠.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그런 원리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이런 영역에서는 하지 마. 이런 시장 활동을 하지 마. 그래, 저기 있지, 과자를 만들어 팔어. 대신 쌀은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게 통제죠. 그리고 맨 이쪽으로 가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입이 있어요. 인터벤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시장에 돌아갈 때 시장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에 문제 있다 그러면 야 대출을 줄여라. 토지 거래 허가제 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북한이, 그러니까 2020년에 시장에 대해 통제한다 그러면 앞에 두 가지였어요. 이거 하지 마. 문 닫아. 시장 문 닫아. 앞으로 거래하는 놈 다 잡아들여. 죽여. 이런 거였어요. 지금 그런 데는 이제 그걸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느냐? 북한의 모든 국영기업을 다 포함해가지고, 김정은 본인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고 앉아있는데, 다 돈 벌려고 하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것도요. 이게 통제하는 것도 이미 시장이 충분히 발전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계속 나요. 부작용이. 예를 들어 볼게요. 양국 판매소 만들어도 한다. 그러면 양국 판매소의 그 가격을 시장 가격에 줄여가지고 쌀을 줘요. 그러면 가격의 수십 배를 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노동자한테 그 임금의 수십 배를 줘야 돼. 그래서 노동자가 그 돈을 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이게. 인플레가 계속 되잖아요.
환율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미 다 이렇게 된 상황이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인터벤션에서 자본주의 시장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없는 거라. 사회주의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이런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 중간에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이 가 있어요. 초점이 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래서 이 인터벤션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잠시 이렇게 좀 강압적인 조치를 하자. 지금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오죽하면 계획화의 총량 목표를 바꿔라. 라고까지 지금 그런 논의까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 사회는요. GDP, GNP 이런 게 안 써요.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사회적 총물적 생산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서비스 사람 안 되고 시장 다 그거같이 모르고 다 이랬어. 통제가 안 되지 않니? 야 그거 GDP로 바꿔라. 바꾸는 방법 없니? 이런 식으로 논의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시장을 통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그 옛날의 질문은 지금은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북한은 시장 원리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그걸 갖다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단이 없는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영향을 미치는 시장 경제에 그런 수단을 만들어내느냐에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잠깐 정도에는 그래 이거는 좀 템포러리 중단시켜라. 이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템포러리 뭐가 중단됐다고 해서 너 앞으로는 얘는 이제 시장 문 닫고 아니 거꾸로 가는구나. 그렇게 보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보기도 힘든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완전 시장으로 가느냐? 그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아까 김대현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이런 거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사회주의 계획 장려하면서 GDP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해나가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외환 부분, 환율 부분인데요. 이런 게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튀면 모르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꼭 성공한다? 그래서 계속 시장으로 간다? 그것도 좀 모르겠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좀 어렵나요? 네, 그 정도만. 감사합니다. 북한은 그 시장과 통제 사이에서 김정은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과 통제가 북한에서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당이 배급을 가지고 주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 배급제가 붕괴됐어요. 지금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게 당이 아니라 시장이거든요. 북한의 MZ세대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당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말을 지금 그냥 하고 다닙니다. 그 시장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시장이 없어지면 정권이 무너지죠. 먹여 살리지 못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이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관여를 하는 겁니다. 개입을 하지만 쉽지 않은 개입이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미래는 결국 우리 윤동민 회장님께서 좋은 화두를 주셨는데 시장과 통제의 대립, 전쟁, 한판 전쟁 때문에 결국은 통제가 무너지고 시장이 장악하는 상황으로 오면 북한 정권은 붕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마음은 자나깨나 통제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통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지금 세 분도 그런 취지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앞으로 북한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점점 침식이 되면서 고사당할 것인가?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 분 전문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그 4대 세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까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향후 북한 사회는 과연 변화의 길을 갈 것인가, 그 변화는 불가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천식 차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북한 사회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도자들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3대 세습을 했다는 그 자체도 엄청난 변화지 않습니까? 김일성 시대 때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싸우다가 그것이 이제 탈냉전 되면서 권한의 행군으로 들어가고 성군 정치로 갔다가 지금은 김정은은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핵을 가지고 그 세계적인 전략 국가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건 구호이고 어쨌든 그렇게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는 정세가 이제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냉전 시대 때는 냉전에 기대어 가지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어 왔었는데 탈냉전 되면서 북한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그 외부 체제가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권한행군을 거치면서 주민들도 많이 바뀌고 시장화도 많이 진행되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북한 체제가 내성을 가지고 유지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번은 이제 그 변화가 지금 신냉전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냉전 체제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런 문제인데 좀 전에 이제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배급 제도에 의존해 왔던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김정은도 얘기했다시피 좀 당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체제로 가다 보니까 북한 체제가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배급체, 그러니까 당이 그 경제를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그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저는 그 이민족 이국가 그리고 그 북한이 추구했던 남조선 혁명 이걸 포기하는 것이 과연 북한 사회, 북한 인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도 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북한 그 지도층들이 과연 김정은의 그런 그 노선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이제 파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정세의 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변화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김정은 체제의 대응 이게 이제 삼박자가 어울려 가지고 북한의 장래를 결정을 할 텐데 저는 그 북한의 외부 변수가 그 북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체제의 그 변수보다도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그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 포용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포용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제 북한 그 김정은도 정확하게 꿰뚫고 이걸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변수가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이철 차관님께서 마지막에 그 복합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북한은 이 복합성으로 이렇게 파악할 부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심플리스트로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심플하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 북한의 사회 변동에 불가피한가 이런 질문도 이 복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변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11페이지 중간에 그 북한의 사회 변동 혹은 체제 변화에 어떤 요인이 이제 중요할까 한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경제, 그 다음에 정책, 정치, 리더십, 재정학 이 5가지입니다. 그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경제적 어렵다. 정책적 대응도 그동안 북한 정권이 한 거 보면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북한 체제 유지를 강화한 쪽보다는 이 정책적 대응이 장기적으로는 이 실패한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옛날 소련이나 이 동유럽과 다른 것은 이 정치적 요인이 아직까지는 솔리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멀리서 이렇게 먹구름이 오는 것처럼 이제 관료와 주민 사이에 유착이 생기고 부패가 증가하면서 예전에 그 관료들의 그 정권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옛날에 무역할 때 돈을 많이 벌었던 북한의 아주 뭐 귀족 상층부들은 아마 지금 상태가 상당히 불만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역도 제대로 옛날처럼 못하게 되고 국가가 또 무역하겠다니까 자기 포켓에 오는 떡고물이 많이 줄어든 거죠. 옛날에는 아마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볼 때 이 정치적 균열이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통제력은 아주 강하다. 제가 이렇게 국제 비교해 보면은 이 동유럽이 중에서도 아마 통제가 제일 심했던 나라 중 하나가 동독일 텐데 동독이랑 그다음에 소련이랑 북한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아주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통제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 보여지고, 그 다음에 리더십인데 이제 고르바초프를 보더라도 리더십의 어떤 면에서는 이 정권 유지의 핵심은 뭐냐면 잔인성과 랜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처럼 랜덤하게 잔인해야 됩니다. 근데 고르바초프는 랜덤하지도 않고 잔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반발이 생긴 거죠. 반발이 생길 만큼 어떤 면에서는 공포를 덜 느낀 거죠. 이 공포 정치가 어떤 면에서는 이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 당대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지정학이거든요. 그래 보면은 이 경제 위기가 왜 체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이 경제 위기와 체제 위기 사이에 이 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것은 북한의 공포 정치를 포함하는 강한 리더십. 그 다음에 지금은 북한의 지정학이 포지티브하니까, 북한이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 요인도 균열이 보이고 있으나 점증하고 있는 것이 보이나 여전히 이 북한의 관료들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북한의 위험한 경로라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북한의 사회 변화에 어떤 방향을 확신을 못한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못 될까 물어보면은 저는 아마도 이제 경제 위기란 것이 상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 경제 정책에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이것이 가져오는 촉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 지정학이 결합이 되고 또 북한의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은 북한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김병현 교수님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다다르긴 하는데 가는 과정은 좀 반대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죠. 첫째, 사회적 변화는요, 안 일어날래야 지금 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첫째, 북한의 데모그래피가 인구가 완전히 변했어요. 북한이 1994년 5년부터 사람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몇 살이죠? 30살이에요. 이제는 뭐냐면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북한의 의사결정권의 세대로 점점 간다는 거예요. 안 바뀔 수 없죠. 두 번째, 북한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어요. 러시아 참여도 우크라이나예요.
전쟁하면 끝나고 나면 편해요. 세 번째, 북한은요, 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부터는 동북아에서 북한의 시간이었어. 뭐냐? 핵 개발한다고 난리 쳐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북한 시간이 끝났어. 왜? 핵도 개발했잖아. 이제는요, 한국의 시간이고 주변국의 시간이야.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지, 그리고 더 크게 뭐냐면 중국을 비롯해서 이 패권의 변화에 있어서 바로 엊그제도 뭐 일본은 뭐 핵무장 뭐 어쩌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북한이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면요,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 변해.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문제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경제적인 변화는 약간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요거는 제가 한 5분만 조금만 할게요.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경제 발전을 못하는 나라예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요, 경제 발전 하려면 북한 같은 나라가 해외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그죠? 외부적으로 뭘 하거나, 내부적으로 뭘 잘해야 되는데, 북한은 바다가 막혀 있어. 한국 때문에. 바다를 못 나가. 그럼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땅으로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유일하게 중국이야. 러시아하고 막 해도 안 돼, 거기는. 중국으로 근데 뭐야? 중국은 북한의 50배야. 그리고 바로 위에는 뭐가 있어? 조선족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 쭉 하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 지네 항상 그래가지고 주체 이런 거 안 돼. 밖으로 못 나가요. 외부적인 경제 발전 못 해. 근데 내부적으로 뭐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생산성이 높아져. 사회주의하고 앉아있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전쟁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안 돼. 전쟁 대비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전쟁하면 인프라가 그냥 공수해서 박살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인프라 투자 못 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북한은요, 원래 옛날에도요, 좀 해보다가, 경제 발전, 말로는 뭐 하지, 말로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딱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하는 거로 경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일단, 국내적으로는요, 국내 모든 자를 다 쓸어모아서 딱 두 개예요. 하나, 식량 생산한다. 먹 살자. 또 하나, 군수물자 만들어서 전쟁하자.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야,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석유는 조금 좀 빌려서 받아오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다 망했어. 1990년대. 다 싸그리 망해서 사람 굶어 죽고. 그랬더니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게 큰일 났네. 그래서 외부의 얘기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개혁 개방 이런 거 하면 뭐 어떨까. 그래서 그걸 한번 신경을 써요. 개방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무역 막 해. 물론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개혁해보자. 그래서 시장 내놔. 나도.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망했었는데, 그것도. 2010년, 18년 이후에. 그리고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하면서 끝나고,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문 열고 한 게 뭐냐? 난데없이 러시아 파병입니다. 근데요, 러시아 파병하는 거에서 러시아의 관계는요, 북한의 전통적으로는 최고로 좋은 경제적인 해법이야.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북한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줘. 식량도 줄 수 있고, 에너지 당연히 줄 수 있고요. 군사 물자도 줘. 중국은 군사 물자 같은 거 안 줘. 그리고 러시아하고 하면은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최고로 좋아. 최고로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 발전은 못해. 세계로도 못나가 경제 발전은 못해. 저는요, 북한이 이 단계에서 경제 발전 포기했다고 봅니다. 안 하면 되지 뭐. 안 해도 못 사는데, 핵도 있고, 사람도 자기 체제 유지하는데, 경제 발전을 포기하면, 그걸 삽니다. 그걸 살아. 살고, 그리고 뭐냐면, 유지가 되니까, 거기에 맞추느라, 그 시스템을 맞추느라고 지금 이러한 것도 다 한다고 봅니다. 식량 통제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알면서도 식량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뭐냐면 지방 발전, 니들끼리 다 먹고 살아. 내가 이거 총임금을 할게. 그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시스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북한은 신경 안 씁니다, 요새에. 한국에서, 미국에서, 야, 우리가 돈 좀 줄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 잘 사는데, 잘 살고 싶지 않은데, 뭐. 미쳤어?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미저러블한 상황이지만 그 정부한테는 최고로 좋은 상황인데요. 통제 다 되지. 핵이 있으니까 밖에서도 나 괜찮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북 정책이든 뭐 한국이든 국제사회 대북 정책이든 간에 별로 콧방귀도 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가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 아까 그 사회적인 변화하고 경제적인 변화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하여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질지는 잘 모르겠고 단지 북한은 이제까지 터프했지만 앞으로 훨씬 더 터프해질 거예요. 요새 그렇게 보는 거죠. 말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이제는 지렛 데도 없어. 경제적인 지렛 데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변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최대석 교수님께서 아마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세 분이랑 다 하고 저도 조금 이제 시간이 하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북한 사회 변화라는 말을 화두를 두냐 하면 변화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나 또 붕괴로 인한 갑작스러운 남북 통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서서히 북한이 변해서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우리 주역에 보게 되면 물극필반이라 말하는데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반드시 반대적인 상황이 온다는 건데요. 저는 이미 북한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시작됐는데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고요. 그 방향은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존귀한 가치로 가는 과정이다 봅니다. 그게 나타난 것이 이제 한류거든요. 한류가 확산되면서 특히 북한의 MZ 세대들이 대한민국이랑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확산됐거든요. 북한에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찬께서 말씀했다시피 적대적 두개국 국가론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 차관님 말씀대로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 과연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은 북한 주민의 동요를 막을 수는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통일 때문에 남조선 혁명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고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희망이 사라진 거죠.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한 반발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복합 위기에는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 고민이 있으면 견뎌내는데 네댓 가지 고민이 오면은 개인도 못 견뎌내요. 극복을 못 해요.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북한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된다. 붕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변화를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적 요인인데, 첫 번째 경제적 요인인데, 지금 뭐 경제가 어렵지만 조금 논의해 주신 대로 그런 대로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경제 위기를 컴프레스 해주는 게 정치적 위기거든요. 정치적 능력인데, 이 경제적 효율성은 떨어지도 레지스턴시 해가지고 체제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게 립세트가 말한 체제 안정의 그래프에 보면 나오거든요. 충성심 때문에, 그 다음에 폭압 정치 때문에, 공포 정치 때문에 못 살아도 그냥 겨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한류입니다. 한류. 대한민국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너무 잘 살고 많이 알려진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변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는 국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 전략적 이익 때문에 북한을 돕고 있지만 과거처럼 90년대 초처럼 북한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럼 국제적인 위기도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한 4가지 복합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극단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제가 논의 범위를 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핵무장에 대한 논의들,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나는 북한의 핵 고도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도 있을 거고요. 그럼 결국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에도 치명타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원인은 북한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북한이 말한 국제혁명 역량도 급격하게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세 분 말씀대로 북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속도가 어느냐 하는 것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은 그렇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것 또한 북한 체제 안정 문제와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주애, 과연 김주애가 4대째 세습 후계자냐 아니냐는 문제인데요. 여부를 떠나서 과연 김주애가 세습 체제로 4대 왕, 4대 절대 권위가 되었을 때 과연 북한 체제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엮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그 세습 문제하고 북한 체제의 존립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스스로도 탈냉전 때 망할 뻔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특히 그 7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 그 서두 연설에서 얘기한 것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광풍 속에서 자기들도 망할 뻔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망하는 북한을 지탱해 온 것이 후계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 이게 무너진 것은 전부 후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무너졌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마도 후계 문제를 어떻게 확립을 할 거냐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 문제라는 게 결국은 뭐 4대 세습 문제인데, 저는 4대 세습이 과연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그 4대 세습이 된다면은 최소한 20년, 뭐 적정하게 따지면은 30년이 있어야 이제 그 4대 세습이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30년, 40년 동안 북한이 전혀 문제 없이 갈 것이냐. 문제 없이 가야 4대 세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변수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승계가 되는 경우, 즉 뭐 10년 내에 뭐 김정은이 사고로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랬을 때, 과연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북한의 최고 권력을 넘길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 세습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북한은 4대 세습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겁니다. 그게 북한 체제의 존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제 김주애로 4대 세습이 될 거냐,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김주애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나타나는 게 김주애밖에 없죠. 그리고 김주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보면은 분명히 이건 후계자란 말입니다. 그 후계자하고 제2인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계자는 지도자하고 동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주애에 대한 그 의견을 보면은 김정은과 거의 동급으로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또 얘기하다시피 이게 위장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위장을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후계가 그러니까 4대 세습이 된다면은 김주애가 될 텐데 김주애가 안정적으로 세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회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외 관계라든지 이런 게 과연 북한이 안정적으로 김주애에게 세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계속 지켜봐야 될 일이고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4대 세습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왜 지금 우리가 걱정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쿨다운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질문은 경제학자 답하기에 좋은 질문인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뭐 쉽게 말하면 과학자에서 소설가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서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일종의 그 북한을 보는 사람의 개인적인 약간의 지식을 동원한 informed guess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2013년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로는 국가 노선일 테고 두 번째는 아마 자신의 생존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코드가 지금은 그 어떤 면에서는 4대 세습 코드가 아닌가. 즉 핵 개발 완성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내가 내 자식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핵 경제 병진이 핵 경제 상충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은 핵 개발의 기회 비용 때문에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북한 주민은 아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증가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김주애의 등장도 그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즉 왜 경제가 어려울 때 굳이 4대 세습 대상으로 보여지는 김주애를 등장시켰을까? 아마 당연한 자연스러운 아마 타이밍은 부모로 생각할 때 북한 주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쉬울 때 등장시켜야 되는데 한참 이게 핵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을 때 등장시켰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김정은의 절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핵 개발로 인해서 불만이 많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핵 개발하는 목적이 북한 주민에게 여러분의 딸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호소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핵 개발의 정당성, 북한 주민에 대한 그 프로파간다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한국에서나 또 국제사회 관심을 끌게 되니까 아마 김주애가 자가 발전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고민은 뭐냐면 결국 핵 개발, 핵 고도라는 것이 4대 세습을 어렵게 만든 딜레마를 스스로 만들어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도 일단 불만이 많을 테고 또 이제 핵 개발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제 공포 정치란 것이 이 북한의 엘리트에게는 북한 4대 세습을 반기자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스탈린 사후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포 정치를 한 사람은 그 자신이 지명하는 후계자를 이 정권에 앉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아마 김정은 스스로가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역시 소설가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과학자의 답변이 아닌데 조금 더 과학일까요? 소설일까요? 이 박사님. 저는 여기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고요. 진짜 그리고요. 그 옛날에 와일드 게스를 한번 했는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김주애 후계자 저 처음 나왔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가지고요. 다 틀린 거로 다 정평이 나가지고 지금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거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나라를 표방하는 것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더더욱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거로 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가정을 하면 이야기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엉터리이겠지만, 가정 하냐면은, 첫째로, 만약에 정말로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김주애라는 이 어린 딸한테 이거를 좀 물려주고 싶어. 이게 굉장히 강력해. 그러면 두 가지의 추론에 도달하는데요. 첫 번째 추론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김정은은 자기 자신의 치적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지? 자신이 있구나. 자신을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해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많이 바꿀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추론이고요. 두 번째 추론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건 우리한테 별로 나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막 욕을 하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유불리만 따지는 거예요. 앞에 왜 그러냐면 정말로 김정은이 이 사람한테 자기 어린 딸한테 10대 아직 정말 학교도 졸업하는 이런 사람한테 이걸 물려준다고 가정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요. 여자라는 사실. 북한과 같은 분위기에서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 근데 이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뭐냐면 치적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치적을 쌓아주는 거죠. 그걸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그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김정은이 지금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한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변화가 자기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든다. 자신 있는 거야. 먹어주겠지? 그래서 자꾸만 애를 데리고 와서 얘가 다 얘 탓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냐. 정말로 원한다면.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엉터리겠지만. 이거는 저희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왜 유리하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점점 상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북한을 저거 하는 거는, 니들 사람들 다 굶어 죽잖아. 그리고 니들 경제 발전하고 다 훌륭하게 너 그래야만 네 정권도 안정되고 이러지. 너 경제 이러면 네가 아무리 해봐라 다 무너진다? 맨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나 경제 발전 필요 없어. 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 도움이 돼. 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뭐라 그래야 돼? 너 이것 때문이니까 우리 말 들어. 말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둘째치고 제가 보기엔 미국도 가서 얘기하는 거 별로 싫다는데 이제 나 다 개발했고 미국 뭐 원정 안 줘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쪽 정권이 원하는 거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만약에 이 4대 세습을 한다? 딱이죠 이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4대 세습이 정말 목숨을 얻다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한 그 레버리지가 어딨겠습니까? 예컨대 얼마 전에 김주애를 데리고 중국에 갔다면서요. 김정은이. 근데 김정은하고 그때 그 시진핑하고 그 전에 관계를 보면 그게 좋지가 않았어요. 러시아하고 저거 했고 중국하고도 틱틱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가냐고 생각했어요. 근데 간 거지. 갔는데 김주애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잘해줄게. 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얘를 좀 이렇게 좀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얘한테 좋겠다? 그럼 내가 좀 참지. 이런 것처럼. 저는 레버리지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생긴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결코 이거는 불리한 게 아니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아니다. 그런 레버리지를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뭐냐면 북한은 경제가 약점이다. 그러니까 경제를 저걸 해서 또 이걸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점점 이렇게 좀 희석돼 갈 것 같고 다른 식의 어프로치가 필요한데
만약에 쟤네가 4대 세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좀 필요하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된다. 북한은 후계 체제, 세습 체제를 저는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 봅니다. 왜냐? 북한 체제는 세습 체제 때문에 유지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의 충성을 강요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세습 체제는 갈 것이다. 백두혈통을 유지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 건강히 무너질 거라 보는데요. 김주애가 될 것이냐 아닐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왜 느닷없이 김주애냐? 왜 갑자기 빨리 아웃시켰지? 검역 아웃시키는 걸 좀 몇 가지로 분석을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2021년 1월 달에 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인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즉 북한 체제는 비록 못 먹고 못 살지만 주민들이 굶주렸지만 행복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안전하고 큰 소리 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과연 그럴까요? 행복이 가져가지고 큰 소리 치면 뭐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희망이 없는데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뭔가 미래와 희망을 동시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김주애를 꺼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병현 교수 말씀처럼 미래 세대. 김주애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미래는 이렇게 안전하다. 더욱더 안전할 것이다. 또 하나는 좀 김정은한테 풍기는 여러 가지 장성택 이후 여러 공개 처형을 통해서 받은 잔인함. 그것 또한 북한 주민이 느꼈을 것인데 김주애를 대동함으로 해서 자비로운 어버이상, 사랑 이걸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상징 조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심리전이죠. 대내 심리전이죠. 예, 그렇게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강인 후계 체제 문제를 제가 좀 이제 너무 흥미 위주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문제를 볼 때마다 핵 문제 위협이니까 좀 뭔가 참신한 걸 듣고 싶어요. 저도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김주애를 흥미 위주로 보다 보면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됐을 때 따르는 북한 체제의 임팩트, 북한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적 기회를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킨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자연히 없어질 수가 있다. 그거는 김정은이 노리는 거죠. 본질을 호도하는 거기 때문에 김주애의 후계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북한 체제의 변화, 그 변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2분 정도 초과됐습니다만은 또 워낙 근위 있는 분들 귀한 자리 모셨기 때문에 우리 김천식 차관님께서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다른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통일하지 않고 두 국의 적대 국가로 가겠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남북한이 한민족으로서 같은 민족이고 결국은 하나의 나라로서 통일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개 국가로 간다면은 완전한 미수교국이고 외딴 나라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두 개 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최근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한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기초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김정은이 이걸 어떻게 보겠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단절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로서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논의했다시피 북한이라는 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 통일로 가는 방향으로 융화가 될 거다, 용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최고 권위를 가진 분들이 통찰력 있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감명을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외교 안보에도 반영이 잘 되기를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기빈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